경복궁을 향해 달려가는 군사들의 함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1506년 한양의 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분노한 신하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를 중종반정이라 기록했지만 그날 밤 궁궐 안팎에서 벌어진 일은 혁명이 아니라 도살에 가까웠습니다. 박원종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며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단 하나, 왕비만 빼고는 말입니다. 진성대군의 사가, 반정군이 에워싼 저택 안에서 한 여인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씨, 진성대군의 부인이자 곧 왕비가 될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수근이라는 것. 연산군의 최측근이자 처남인 신수근, 반정 세력은 거사 직전 그를 포섭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매부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반정군은 신수근의 머리를 철퇴로 내리쳤고 그의 시신은 한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신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는 순간 자신은 역적의 딸이 된다는 것을.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마,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진성대군은 자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이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말머리를 보십시오. 궁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포가 아니라 옥립입니다. 진성대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원종이 들어섰습니다. 대군 마마, 조선이 마마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무릎을 꿇은 박원종의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떨리는 손으로 박원종을 일으켰습니다. 과인이 왕이 된다는 말이오? 그리하옵니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운 자가 진짜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의 시선이 잠깐 자신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읽었습니다. 자신이 방해물이라는 것을. 중종으로 즉위한 진성대군. 그러나 왕좌에 앉은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라는 것을. 군권은 박원종이 쥐고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성희안이 장악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조차 왕의 명령이 아니라 공신들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중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옥새를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신들이 올린 문서에만 말입니다. 반정 공신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왕을 세웠으니 왕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너무 강해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왕비 신씨는 가장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반정의 정당성을 흔들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냈다고 선언했으나 그 폭군의 최측근 딸이 왕비라니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미래였습니다. 만약 신씨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외가의 원수를 갚으려 들 것이었습니다. 박원종은 밤마다 계산했습니다. 왕비를 남겨두는 것의 위험, 왕비를 제거하는 것의 명분. 저울질 끝에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비는 사라져야 한다고. 즉 위식 날. 중종은 면류관을 쓰고 백관의 절을 받았습니다.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뒤에는 차갑게 식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신씨는 중궁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예복을 입었으나 그녀를 모시는 상궁들의 눈빛은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대전에서는 축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공신들이 술잔을 들며 왕의 만수무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건배사 속에는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하, 종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어야 하옵니다. 박원종의 말이었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희생하라는 것인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중궁전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관이 막아섰습니다. 전하, 오늘은 피로하시니 대전에서 쉬십시오. 명령이 아니라 충고였으나 중종은 발을 멈췄습니다. 왕이 왕비를 만나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한 상황.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침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궁전에서 신씨는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마저 차가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원부가 움직였습니다. 역적 신수근의 딸을 국모의 자리에 둘 수 없사옵니다.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간원도 합세했습니다. 홍문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정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종은 상소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으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강지처를 어찌 버린단 말이오. 중종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단호했습니다. 사사로운 정 때문에 종사를 그르칠 수는 없사옵니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비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중종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왕비를 지키고 왕좌를 잃을 것인가? 왕좌를 지키고 왕비를 버릴 것인가? 밤이 깊었습니다. 중종은 혼자 고민했습니다. 아니,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고 싶었습니다. 설령 허수아비 왕이라 해도 왕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중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비를 버리기로. 정확히는 7일이었습니다. 중종이 즉위하고 신씨가 왕비로 책봉된 순간부터 폐위 교지가 내려지기까지의 시간. 역사는 이를 단 하루 왕비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는 일주일이었으나 그 짧은 시간조차 너무 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씨는 왕비 책봉을 받으며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책봉식장에 축하는 공허했고 신하들의 절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국모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궁전으로 돌아온 신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왕비의 면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우스웠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 아버지가 죽었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폐위 교지가 내려진 날, 신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히 왕비의 옷을 벗고 사가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습니다. 공신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궁궐 문이 닫혔습니다. 신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7일간의 왕비, 조선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씨가 궁을 떠난 후 공신들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원종의 사저, 밤늦게 공신들이 모였습니다.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반정을 함께 일으킨 동지들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갔으나 분위기는 무겁였습니다. 패비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뒤에 숨은 단어는 사약이었습니다. 신씨를 살려두면 언젠가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직 후사가 없지 않소. 유순정이 말했습니다. 신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복수할 씨앗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복이라도 시키신다면. 홍경주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종이 신씨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원종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살려두되 감시하시오. 그녀가 숨소리라도 크게 내는 순간 그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신 씨는 살 수 있습니다. 단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지낸다는 조건으로. 공신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신 씨가 머무는 사가 주변에 밀정을 배치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신 씨는 감옥이 아닌 곳에 갇혔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생존만을 위해 숨죽여야 하는 공간. 그것이 패비 신 씨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공신들의 계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 씨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사헌부가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 씨의 아비 신수근은 연산의 악행을 방조한 역적이옵니다. 그 피를 이은 자가 어찌 종묘사직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단순한 상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신수근을 역적으로 규정하면 신 씨는 자동으로 역적의 딸이 됩니다. 왕비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중종은 반박하려 했습니다. 신수근은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역적은 아니오. 그러나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곧 반역이옵니다. 폭군을 몰아내는 의거를 외면했으니 이는 폭군의 편에 선 것과 같사옵니다. 궤변이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을 죄로 만드는 논리. 그러나 힘 있는 자의 말은 법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입을 막은 것은 공신들의 칼날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목에 닿아 있는 칼날. 조정은 신씨 폐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으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신들의 시대에서 정의는 힘이었고 힘은 곧 진실이었습니다. 폐위 교지가 내려진 그날 밤, 중종은 혼자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중궁전으로 가시옵니까? 중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씨는 궁을 떠났습니다. 중궁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 있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된 지 7일 만에 중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이별조차 막혔습니다. 왕좌에 앉았으나 그 왕좌는 공신들이 깔아준 방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종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신씨, 과인은 왕이 아니었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텅 빈 대전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가로 돌아간 신씨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평복을 입었으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 했으나 지킬 힘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궁에 남아 있으면 남편은 평생 공신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살아있되 죽은 사람처럼 살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궁궐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달을 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폐위 소식이 퍼지자 한양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비가 회임 중이라던데. 아니, 그래서 급하게 폐위시킨 것 아니겠소.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씨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이 소문에 긴장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신씨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도 아들이라면, 박원종은 급히 확인했습니다. 내의원을 통해, 밀정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임신 아님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폐위로는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외가의 원수를 갚으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신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없으니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신씨의 가장 큰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 왕비였으나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는 것. 신씨는 빈 방 안에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
생명이 자라지 못한 그곳.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린 것인가? 아니면 죽인 것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궁궐에서는 이미 새로운 왕비 간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종의 두 번째 아내를 찾는 작업. 신 씨는 아직 살아 있었으나 역사는 이미 그녀를 지운 듯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신 씨가 사가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궐에서는 새 왕비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여필의 딸, 훗날 장경왕후가 될 여인이었습니다. 중종은 재가를 거부했으나 공신들은 강요했습니다. 종사를 위해 후사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명분은 후사였으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신 씨와의 연을 완전히 끊으라는 경고였습니다. 새 왕비를 맞이하면 중종은 더 이상 신 씨를 그리워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중종은 버텼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러나 공신들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궁궐 문 앞에 수십 명의 공신과 대신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쳤습니다. 전하, 국본을 정하소서. 패비는 이미 끝난 일이옵니다. 새 중전을 맞이하소서. 함성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무력 시위였습니다. 왕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중종은 편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면 밤새 저럴 것이옵니다. 중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나를 세운 자들입니다. 저들이 등을 돌리면 나는 왕좌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결국 중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택을 시작하라.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패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종은 신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 밖의 공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왕을 굴복시킨 자들의 웃음소리가 궁궐을 채웠습니다. 중종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편전에서 그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왕은 울 수 없습니다. 울음조차 공신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사가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종이 재가를 결정했다는 소식. 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바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잊지 못하면 남편의 왕권은 영원히 공신들 손아귀에 갇힌다는 것을. 새 왕비를 맞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종은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자 신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궁궐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도 보고 있을까요? 같은 달을 보며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아니겠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새 왕비가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보이는 것은 패배뿐입니다.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주지 않겠다고. 남편이 자신을 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숨어 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신 씨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옛 궁녀도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집 안에 갇혀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신들의 밀정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 씨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존재를 지우는 것,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패비 신 씨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중종은 새 왕비와 함께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인종이 될 세자였습니다. 공신들은 만족했습니다. 왕통이 이어졌고 신 씨는 완전히 잊혔습니다. 아니, 잊혔다고 믿었습니다. 중종은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신 씨가 나왔습니다. 폐위 교지를 내리던 그날의 얼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궁을 떠나던 뒷모습, 과인이 지켜주지 못했소.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새 왕비 앞에서도, 신하들 앞에서도 중종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공신들은 이것을 왕의 나약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중종은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진실을 빼앗아 간 자들, 나를 꼭두각시로 만든 자들, 중종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힘이 없어 참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신씨는 조용히 세월을 견뎠습니다. 20살의 왕비가 되었다가 폐위된 그녀는 이제 30을 넘겼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으나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으나 그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견디는 것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공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소멸이었으니까요. 존재 자체가 저항이었습니다. 1518년 어느 봄날, 인왕산 자락에 붉은 치마 하나가 걸렸습니다. 궁궐에서 바라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나 여기 있다. 중종은 그 치마를 보았습니다. 편전 창가에서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신씨의 치마입니다. 왕비 시절 입던 붉은 치마. 그녀가 가장 아꼈던 옷. 중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산 위의 치마. 가까우나 먼 거리. 내관이 물었습니다. 전하, 무엇을 보고 계시옵니까? 중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붉은 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단경왕후가 왕을 그리워하여 치마를 걸었다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씨는 단순히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당신도 견뎌라.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종은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폐비된 아내가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텨내기를 원한다는 것. 그날 이후 중종은 달라졌습니다. 공신들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새로운 신하들,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중종은 살인파를 통해 훈구, 공신들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신씨를 빼앗아 간 자들을 언젠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치마바위는 중종에게 복수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왕이 왕다워지는 과정. 붉은 치마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궁궐과 사가 사이 넘을 수 없는 거리를 표시하며 1515년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을 낳고 병을 얻어 결국 24세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중종은 슬퍼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으나 그녀도 사랑했습니다. 국상이 끝난 후 조정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폐비 신씨를 복위시켜야 하는 것 아니오?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었으니 정실이 없습니다. 원래 정실이었던 신씨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도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중종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신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10년 만의 재회. 그러나 공신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 되옵니다. 박원종은 이미 늙었으나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섰습니다. 폐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반정을 부정하는 것이옵니다. 신수근을 역적이 아니라 했다가 이제 와서 복권한단 말이옵니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신씨 포기는 곧 반정 공신들의 명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죽인 신수근이 역적이 아니라면 그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중종은 또다시 선택 앞에 섰습니다. 신씨를 택하면 공신들과 전쟁입니다. 공신들을 택하면 신씨는 영원히 잃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종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세자도 있고 신하들도 조금씩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싸울 수 있을까요?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보기는 어렵겠구나. 중종은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포기였습니다. 공신들은 안도했습니다. 왕이 아직도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보기 논의는 묻혔습니다. 누구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가에서 신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기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신씨는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남편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돌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신씨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보기 논의가 사라진 후 중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았습니다. 문정왕후였습니다. 공신들이 직접 간택한 왕비였습니다. 이번에는 중종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보했을 뿐입니다. 윤지임의 딸로 정했사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번 패배한 왕에게 세 번째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중궁전에 들어왔습니다. 신씨가 7일 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 장경왕후가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난 그 자리, 중종은 그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인이 지킨 것은 무엇인가? 왕좌인가? 아니면 왕좌 모양의 감옥인가?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다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공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왕, 아내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왕, 신씨를 버림으로써 왕좌를 지켰으나 그 왕좌는 공신들이 깔아준 방석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중종은 깨달았습니다. 왕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왕위에 갇혔다는 것을.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왕산 쪽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치마는 이미 사라졌으나 그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신씨, 과인이 지키지 못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과인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 반정 공신들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왕비를 2번 폐위시키고 세 번째 왕비까지 자신들이 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신권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박원종이 죽고 그 뒤를 성희안이 이었습니다. 공신 세력은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중종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조광조를 등용하여 살인파를 키웠습니다. 군구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묘사화가 터졌습니다. 1519년 조광조와 살인파는 몰살당했습니다. 공신들의 반격이었습니다. 중종은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개혁은 실패했고 신하들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중종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인은 아무도 지킬 수 없구나. 신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광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왕이 왕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왕은 어떤 신하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중종의 치세는 그 증명이었습니다. 공신들은 왕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것이 반정의 진짜 결과였습니다. 폭군을 몰아냈으나 왕권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신씨를 제거한 그날 왕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중종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명종대까지 생존했습니다. 폐비된 지 50년이 넘는 세월, 그녀는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사가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옛 궁녀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독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기에 피비린내 나는 사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나 신씨는 무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록은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라는 이름으로만 가끔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닌 이름 없는 존재.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역사에서 지워진 여인. 그것이 신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20살의 왕비가 되었던 그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왕비였던 적도 있고 아내였던 적도 있으나 지금은 그저 살아남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신 씨는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삶. 그것이 패비 신 씨가 선택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신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야사의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중종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패비를 부를 수 없사옵니다.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중종은 신 씨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38년의 재위. 그러나 끝까지 왕답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눈이었습니다.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자신도 곧 따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더 살았습니다. 중종이 죽은 후에도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 견뎠을까요? 혹시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신 씨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저항이었습니다. 공신들은 그녀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기록에서, 기억에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버텼습니다. 존재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반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왕권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부서졌는지 신 씨는 말없는 증인으로 남았습니다. 역사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 1554년 명종 9년 신 씨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72세, 폐비된 지 48년 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릉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친정묘 근처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왕비였으나 왕비의 예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년 후 영조가 그녀를 복위시킵니다. 단경왕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너무 늦은 복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200년 동안 신 씨의 억울함을 기억했습니다. 왕건이 신권에 무릎 꿇었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단경왕후의 복위는 단순한 명예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의 복수였습니다. 공신들에게 짓밟혔던 왕권을 후대의 왕들이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죽어서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의 자리는 왕권 강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경왕후 신 씨, 그녀는 단 7일 동안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48년 동안 패비로 살았습니다. 죽어서 200년 만에 복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비운의 왕비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진 비극의 여주인공이라 기억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신 씨는 사랑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후환을 없애기 위해. 그녀는 계산서의 한 줄이었습니다. 지워야 할 변수였습니다. 중종은 그녀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으나 왕의 힘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포기일까요?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어떤 선택도 옳지 않은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티면 남편이 폐위됩니다. 물러서면 평생 혼자입니다. 살아남으면 죽은 것처럼 지내야 합니다. 신 씨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살아남되 존재를 지우는 것, 숨 쉬되 숨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 선택 덕분에 그녀는 천수를 누렸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사화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었을까요? 72년의 생, 그중 48년이 유배와 같은 삶. 남편을 그리워하되 만날 수 없고 왕비였으나 왕비가 아닌 시간. 신 씨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이 옳은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경왕후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자리를 잃었으나 목숨을 지켰습니다. 남편 곁을 떠났으나 남편을 살렸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으나 결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200년 후 영조가 그녀를 복위시킨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신권이 왕권을 짓밟았던 그 시대는 잘못되었다. 단경왕후는 희생자였다. 조선의 왕들은 신 씨를 통해 자신들의 치욕을 기억했습니다. 공신들에게 무릎 꿇었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단경왕후의 복위는 왕권의 복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망산 치마바위, 전설을 낭만적으로 기억합니다. 왕을 그리워하던 왕비의 애절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신호였습니다.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잊지 말라.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패자의 침묵이 숨어 있습니다. 단경왕후 신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가장 큰 외침이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생존, 선택할 수 없는 자의 선택, 사랑할 수 없는 시대의 사랑. 그녀의 삶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신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워 함께 파멸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신씨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침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단경왕후 신씨, 7일의 왕비, 48년의 패비, 200년 만의 복권. 그녀의 생은 패배였으나 그 패배는 끝내 승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지우려 했으나 결국 지울 수 없었던 이름. 그것이 단경왕후가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